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장현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9시 35분부터 5분간 발동이 됐고요. 지금 코스피 200선물 4% 이상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4.5% 급락하면서 4천선도 내줬습니다. 3,934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4.6% 하락하면서 883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불어온 AI 고점 논란에 또 코스피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다 보니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또 한 번 팔아냅니다. 6,54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2,512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6,22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3,16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357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3,53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현재 반도체 투톱이 급락합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10만 전자도 깨졌습니다. 현재 5.4% 내림세로 99,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7% 급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54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3% 가까운 내림세로 45만 9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6.3% 내림세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4.7% 하락, 거래가 26만 3천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0위권에서 낙폭이 가장 큽니다. 9% 넘게 하락하면서 8만 1,4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6% 내림세로 94만 3천 원, 100만 원 선이 깨졌고요. HD 현대중공업이 6% 하락하며 53만 3천 원. KB금융도 오늘은 하락합니다. 1.3% 약세, 현재 거래가 12만 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보시죠. 지금 5위권 내에서는 HLB만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5.4% 하락하며 51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4.1% 약세로 현재 거래가 15만 5,1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7.3%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8만 8,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락합니다. 전 거래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오늘은 그만큼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10.6% 급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44만 2천 원이고요. HLB만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HLB 좋은 흐름인데요. 0.19%, 지금 보합이네요. 5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 전 종목 하락합니다. 펩트론이 5.3% 약세로 25만 7천 원. ABL바이오가 7% 넘게 떨어지면서 10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6.2% 약세, 거래가는 14만 7,700원. 삼천당제약이 4.5% 약세로 23만 원. 파마리서치까지 5.8%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50만 3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급락장에서도 남북 경협주는 오름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자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불발됐지만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코데즈 컴바인이 9.7% 오르며 2,760원, 양지사가 10.3% 강세입니다. 거래가 9,190원이고요. 좋은 사람들도 7.2% 올라가면서 1,653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만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비만치료제 개발 회사인 메세라를 두고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 등 업계 인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 메세라 주가가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현지 시간 7일까지 계속되는 세계 비만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HLB제약이 4.2% 강세, 거래가 17,880원이고요. G2G바이오가 5.3% 오름세로 6만 5천 원, 일동제약이 12.5% 상승합니다. 거래가 3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환율 1,440원을 돌파하면서 1,443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9시 43분 기준으로는 1,448원, 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현재도 1,447원 30전에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4.8% 급락하면서 3,924선,
코스닥 역시 4.9% 가까이 급락합니다. 881선. 코스피가 어렵게 만들어낸 4,000선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기 때문에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는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미장이 좀 급락한 영향이 있긴 한데 훨씬 더 큰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쌍두마차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는 거죠. 네. 어저께 해서 이틀 연속으로 5% 정도 빠지는 거니까 10% 넘게 빠졌거든요.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커렉션, 조종장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라고 봤을 때 미국장 말씀하신 거에서 반도체나 테크가 빠졌고 실적이 좋게 나온 팔란티어나 기타 등등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 빅숏, 숏을 많이 쳤던 그분들이 뭐 또 숏을 잡았다 이러면서 버블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게 표면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셧다운의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셧다운이 지금 35일, 40일째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단기 유동성에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 좀 문제가 유동성 경색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 상설 레포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항상 정부에 있는 그 자금을 쓰고 뺏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스탠딩 리퍼처스 퍼실리티라는 상설 유동성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금리가 확 올랐어요. 22bp. 그런 게 오르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단기에 20bp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게 19년도라든지 20년도에 코로나 때 그런 때 긴축 신호 나올 때 이렇게 나온 신호가 비슷한 게 잡힌 게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보니까 재무부가 현금 관리하는 걔네가 현금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TGA라고 우리도 현금 언제든 뺏을 수 있는 현금 계정이 있는데 네. TGA 계정에 진짜 3개월 동안 보니까 잔액이 3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급격히 늘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시중에서 자금이 시중의 예금이라든지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추후에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에 뭐죠?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부의 자금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그 외국계 상업은행 같은 건 반대로 예금이 현금 자산이 확 줄고 있어요. 4개월 동안에 1조 5천억 달러가 1조 1,700달러로 확 줄어갖고 이게 대별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슈가 뭐냐면은 결국은 셧다운을 풀어야 되는데 종료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양당 간에 지금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음모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걸 기회로 삼아갖고 금리 인하라든지 이거를 확실히 푸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장으로 가는 이거의 여파가 과연 지지율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버티면서 이거를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자기네 정치적 이용을 할 것이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한 누가 빅쇼트 해가지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간다.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어제 오늘 이 정도 빠지면 buy on weakness, buy on dip 내지는 correction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게 맞고요. 용기를 내서 한 30% 정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이 셧다운에 따른 단기 유동성 이슈가 단기로 끝난 것인지 내일 모레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일주일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더라도 바이온 팁이 나더라도 천천히 내지는 분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원래 그 10월 한 달 전 한 3, 4주 전에 원래 목표했던 코스피 목표가 4,030-20에서 4,150이었어요. 그래서 갖고 나서 그저께 다른 방송에 얘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이닉스 뭐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순간에는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고 저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를 예상한 건 아닙니다만 항상 올라간 만큼 조그만 노이즈에도 이제 거꾸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4천 이하는 한 번 정도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 발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주 단기로 본다면 거꾸로 이것이 풀기만 하면 자금이 방출돼가지고 거꾸로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예단하기는 어렵고 분할해서 접근한다. 이렇게밖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간밤 미장에서는 AI 주가가 AI 주식들이 비싸다.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사실 많이 빠졌었고 근데 그 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경중을 따지자면 유동성 문제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게 좀 단기적으로는 더 큰 거죠. 왜냐하면 그 고밸류라는 것도 팔란티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거는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안 좋은 거 있습니다. 팔란티아, 테슬라만 내려간 게 아니고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AMD 포함해서 이런 주식들도 고가 논란에서 자유로운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주가가 안 빠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애플이라든지 맥가 약간 디펜시브한 건 안 빠졌기 때문에 장이 크래시한 건 아니에요. 장이 크래시한 건 아닌데 많이 올라가고 밸류가 높은 것부터 신경이 쓰이고 아까 그런 것이 결합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중을 따지면 이게 이런 그 셧다운에는 자금 경색이 없었으면은 오늘같이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를 시키는 역할을 한 건 분명해요. 단순히 버블 논란의 재현만 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이 그런 이유로 빠졌어요. 이게 미국에서 발언된 셧다운이나 AI 주식 비싼 논란, 고평가 논란으로 빠졌다. 근데 우리는 지금 더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피가 5%대 낙폭이에요. 우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죠. 근데 원인은 미국 쪽인데 우리가 영향받는 건 아니 우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50% 올라가고 10% 내려놓는 게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셔야죠. 엊그저께 오른 지난주 만큼 빠지고 미국도 오른 만큼 빠졌다.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월화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이게 이틀 연속 맞은 거고요. 우리는 계속 가다가 어제 브레이크 걸리고 오늘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한 2개월 보세요. 우리는 이건 이제는 이틀 연속 빠져갖고 10% 빠졌기 때문에 딥이 아니고 커렉션에 딱 진입했어요.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거죠. 딥이면 한 5% 어제 빠지고 오늘 덜 빠지면 바이온 딥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까 유동성 이슈까지 약간의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감이 돼서 많이 오른 것만큼 많이 토해내는 걸로 봐서 고점 대비 10% 빠졌기 때문에 이건 커렉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분석을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냐 아닐 수 있느냐에 따라 갖고 바이온 위크니스를 얼마만큼 분할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게 달리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10% 빠지면요 바이온 위크니스가 맞긴 맞습니다. 시장이 크래시하는 정도의 유동성의 확대라고 유동성 문제의 확대라고 보지 않는다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 분할하는 방법 강도를 오늘만 다 사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오늘 내려가니까 화딱지 나잖아요. 오늘 사신 분들 어제 내렸으니까 어제 사셨던 분들 어제 1억 샀는데 오늘 그제 어제 사셨던 분들은 그러면 고점에서 하면 10% 1,000만 원 까졌어. 그럼 오늘 돈이 1억 있어. 또 있어. 오늘 다 더? 이게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이 바이온 딥이 그게 아니고 다른 게 겹치면은 바이온 딥이 되고 조금 더 질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미국이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미국이 또 빠질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실적과 실적에 대한 그 버블에 대한 게 아니고 이거 연결되면은 오늘 미국이 오늘만큼은 오늘 밤에 어제만큼 빠지지 않더라도 찔끔찔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감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바이온 딥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억 있다? 그럼 오늘 5천만 원 들어가느냐? 2천만 원 들어가느냐? 3천만 원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혹시 더 빠지면 어떻게 현금을 할 것이냐 이런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많이 아침에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선물에서 올라가면은 이거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낙관적으로 10% 빠졌으니까 됐어.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무조건 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마치 4,200 가니까 바로 4,500이 될 것처럼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100만 원 나온 순간에 그 목표 주가 100만 원 친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익에 대한 전망이 다른 애널리스트 70만 원 목표 주가 부른 사람보다 뭐가 다르게 100만 원 불렀는지 그건 파악 안 하고 100만 원 불렀대라고 지른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에요.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은요.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멀티플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에서 27년 걸 땡겼는데 요즘에 27년, 28년 걸 마구마구 편안하게 땡기는데 변압기나 이런 쪽은 27년 걸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단기적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을 수가 있는데 반도체 이런 것을 쉽게 2년 걸 땡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땡기고 멀티플에서 100만 원을 부르는 거는 애널리스트 자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판단적으로는 그거 나왔을 때는 곱하기 0.8 이상 쉽게 안 간다라는 것도 교훈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들 고민 이걸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급락세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거고 이전에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상승 흐름은 결국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큰 원인을 일단은 AI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과 유동성 문제라고 했고 유동성 문제는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라고 보시고 그러면 맞습니다. AI 거품은 이제 예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몇 차례 있었고 급락을 가져왔고 근데 다 극복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만 해결이 되면 AI 거품론은 다시 한번 극복해내서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갈 동력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동력은 있죠.
하지만 이 그 AI 버블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 이게 작년 7월, 8월 때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나온 얘기 다음에 주가가 한번 올라갔죠. 작년에 AI 버블 나올 때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아, 그런 시나리오. 챗GPT를 마음대로 안 하면 오케이. 근데 올해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버블이 나오니까 한번 흔들렸죠. 근데 이번에는 그 빅쇼트 한 사람이 또 숏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빅쇼트 한 사람 그 사람의 얘기에 제가 한 80%는 아니고 70% 동감하는 거 하나는 더럽게 많이 가주시. 팔란티아라든지 테슬라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 아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엔비디아,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애플이라든지 뭐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0배 되는 PER 배수 그 주가가 그 사람 말대로 숏해가지고 나락으로 갈 것이냐 그 정도 AI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냐 보면 그거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는 건데 네. 시간이 바뀌어서 내년 이맘때 되거나 내년 봄 됐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나라 와서 깐부치킨을 뭐 하든 간에 결국은 오픈 AI나 제미나이나 엔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우리 챗GPT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유료화가 빨리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이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라간 만큼 각도가 쉽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ER 15배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15만 원, 20만 원 마구 부르고 하이닉스 80만 원, 100만 원 아주 쉽게 부르는데 그게 27년도 이익에 대해서 하면 오늘 집 다 팔아서 팔아야지. 27년 거 땡겨서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불과 4개월 전에 지금 이 반도체 쇼티지가 3개월 사이에 바뀐 건데 어떻게 27년도 어닝을 땡겨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상적인 거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주해가지고 2년 걸리는 거 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변압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7년까지 땡겨서 부르는 거는 좀 과한 거기 때문에 각도는 회복은 된다고 저는 보지만 각도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저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19일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만약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가 해소가 돼요.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봐요. 그 분위기 반전. 그럼 이제 보겠죠 투자자들. 그렇죠, 아, AI가 거품인가 주가 비싼 건가? 엔비디아가 명확히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반반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시장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탐색해야 그 TGA 잔고에 들어간 돈이 풀릴 수 있어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숏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엔비디아가 대장주잖아요. 우리 하이닉스처럼 11월 19일 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지금 며칠입니까? 보름 남았죠. 네. 보름 사이에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가가 그럼 주구장창 논스톱으로 갈 거냐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픈의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을 엄청나게 유료, 소라2라든지 이런 것들로 빠르게 가서 오픈 AI하고 그 엔스로픽이 IPO 하는데 혁혁한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이번에 올라가더라도 내년 한 2월, 3월 달에는 또 그런 얘기가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연습하시고 트레이딩 관점과 각도가 높으면은 약간 쉬었다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는 배경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까? 굳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오늘 아무 관계 없는데 지난주까지 그런 얘기 나온 거는 외국인의 삼성에 대한 포지셔닝이 하이닉스의 포지션보다 조금 낮았어요. 거꾸로 뭐냐면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산다면 하이닉스보다 삼성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한 달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펀더멘털적으로 삼성이 HBM4가 어쩌고저쩌고 테슬라 말고 파운드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마켓셔 뺏기고 이런 개념의 논란은 지난 3개월 전의 논란은 아닌 걸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반도체 AI 이쪽에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낙폭을 보면 많이 올랐던 만큼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2차 전지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삼성 SDI도 또 테슬라와 대규모 또 ESS 공급 계약 소식도 전했고 실적도 꽤 많이 회복되는 추세들이 보이고 있고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주는 조금 다른 기류를 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와야 돼요. 2차 전지나 바이오주는. 네.
그렇지 않으면 멀티플이 항상 비싸다는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반도체 비싸다 하잖아요. 2차 전지는 주가가 올라와서도 그렇고 밸류가 싸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주식이라고 바뀌잖아요. 금리 인하가 만약 쉽지 않다 그러면 잠깐 머뭇머뭇 할 수 있겠죠. 최근에 50에서 60%, 100% 올랐습니다. 2, 3개월 사이에. 네. 그러니까 주가가 부담이 될 수 있죠. 단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을 그렇게 했을 때 좀 길게 봅시다. 바닥은 회복했어요? 예, 바닥은 탈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ESS 스토리는 이 옆집 아주머니도 알죠. ESS. 전기차는 안 팔리는데 ESS는 좋아요. 그 ESS의 기여도가 전기차의 기여도보다 2차 전지 업체의 입장에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2, 3년 내에. 그게 주가가 반년 돼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는 싸지 않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고 ESS가 넘겨가면서 넘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의 대부분 어닝이 27년, 28년을 땡기면은 이제는 진짜 싸다고 느낄 수는 없고요.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이것도 목에 오는 주식들이 많아요. 대장주밖에 없습니다. 대장주로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LG 엔솔. 그 다음에 주가 좀 빠지면 LNF. 요 정도는 그 자체의 펀더멘털적인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트레이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의 주류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정도는 아니고 원기를 회복했다 이렇게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역시 시장 전반적으로 워낙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저평가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 견뎌낼 수 있는 섹터라고 할까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지주, 특히 이제 뭐 금융 지주가 여기에 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렇긴 하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상법 개정도 추가적으로 남았고 네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제 지금 여당과 정부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안들은 계속해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저께 좀 오르고 오늘은 약간 빠지긴 하는데 네. 은행 같은 게 그동안 좀 약간 쉬었죠. 그래서 은행이 조금 버티는 모양을 어저께 상승했고 오늘은 버티는 모양 정도입니다. 오늘 빠지고 있는데 증권주는 거래량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미래에셋에 대한 얘기 뭐 압수수색인지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분위기를 낮추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리트합니다. 상법 얘기 나오는데 상법은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리 소득 과세에 대한 것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리과세 소득 35%입니까? 30%입니까? 40%입니까? 옵션이 많습니까? 얘기만 많이 나오고 말이 많죠? 네, 아직 결론을 못 냈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네. 당정 간에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사주 소각도 의무 맞죠? 근데 이게 갖고 있는 거 다 안 하고 30%만 1년 내에 하고 2년 내에 하고 기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봐주나요? 그것도 모르겠죠? 거기서 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버티는 정도 은행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대출을 막 늘릴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좋은 건가요? 그거 아니죠. 사실은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사람들의 지금 고용이라든지 뭐 좀 자영업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 실수요자가 갈 때에 현금성 자산의 이슈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퍼체싱 파워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실질적으로 그런 디펜시브한 주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엄청 빠진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그거 오르면 그게 반등이 났지 이거 디펜시브 스탁을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그건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기 방어주의 네. 매력이 이제 이런 시기에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느냐가 사실 관건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주사도 그렇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준내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경기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이런 쪽으로 지금 뭐랄까 포트폴리오를 좀 전환해 보는 그렇게 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것도 사지 마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비중을 줄여서 좀 그런 거하고 도움이 안 돼.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죠. 왜 그냥, 거기다 돈을 내 가지고 하면니까 3,800에서 800에서 넘을지 3,750까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자금 이슈가 일파만파가 아니고 네. 한 10% 고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펀더멘트를 믿고 AI를 산다면은 그게 저점 매수를 하면서 하지만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그저께 불나방처럼 100만 원 믿고 그냥 들어가는 그 습관이 이슈가 되는 거지. 이거 빼가지고 은행 넣는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주식 먹는 거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적절한 밸런스는 만약에 돈이 있는데 새롭게 들어간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80%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또 변화기도 더럽게 올랐죠. 한마디로.
변압기도 보세요. 목표 주가 300만 원 나오는 순간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효성중공업. 네. 왜 300만 원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금방 27년 걸 땡겼어요. 그러니까 멀다고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가까우니까 주가 올라오니까 밀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바이오 위클에서 모색할 수 있습니다만 흥분할 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일편적으로 쏟아질 때는 단기 고점의 이슈가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오늘이 발생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타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다시 지수 확인해 보면요. 코스피 조금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5.5% 이상, 5.63% 하락했군요. 3,900선마저 내주었습니다. 이게 응축됐던 마음 한켠에 있던 어떤 지금쯤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뭔가 불안하다는 심리가 이런 계기로 한 번에 또 분출되는 투자 심리적인 그럴 수도 측면에서 있죠. 말이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반락의 폭이 우리나라 더 센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익 실현해도 어쨌든 돈을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럴 분도 계시는 거죠. 근데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면 다시 바이오 위크니스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많이 얘기하던 건데 호사가들이 4,500을 부르면서 동시에 뭐라 하냐면 바텀라인은 3,800 정도로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권가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도 얘기하면서 4,500으로 빨리 갈까 걱정해서 4,500을 부른 거지. 그렇죠? 3,800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여기서 머물러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엊그저께 샀을 때랑 다른 게 없으면 바이오 위크니스 용기를 가져야죠. 다만 삼성자이언츠 몽땅. 그렇죠? 그다음에 셧다운이 내일 모레 끝날 것처럼 오늘 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디펜시브 하려면 장을 떠나세요. 어차피 장이 많이 왔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4,500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초창기만 해도 결국엔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한 달 이상 가면서 최장기 기록까지 이제 다가서니까 근데 월말 월초 바뀌면서 이슈가 드러나는데 또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겹치니까 미국도 조정받고 우리는 반작용 폭이 더 크니까 더 아픈 거니까 미국보다 더 크게 아픈 거를 바이오 위크니스로 삼을 것인지 좀 지켜볼 것인지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장에서 낙폭이 커지고 있지만 또 오후장에서는 또 다른 양상,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여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시장 계속해서 관측해 보도록 하시죠.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향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방점은 AI에 찍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신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위평양 경제연구소 위평양 소장 나오셨고요. 또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외환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일단 타결이 됐고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빅 이벤트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위 얘기했던 우려사항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오늘 오늘 약화된 것은 뭐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 때문이죠. 하루하루 환율 바뀌는 것은 그 외국인들의 주식 추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 6,500억 원의 주식을 팔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화가 약화됐을 거고 좀 더 길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점 하나가 해결됐지만은 아직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지금 뭐 이 관세 딜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은 우리나라 미국 수출할 때 0% 관세를 냈는데 이제는 이 딜을 해가지고선 15% 관세가 확정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무역 그 흑자가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할 거냐? 그거는 아마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무역 흑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뭐 그 외환 시장에서 이것을 그 영향 주지 않게 우리가 조달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200억 달러가 계속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까지는 그 둔화 상태에다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보는 성장률은 한 1.8%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큰 문제 하나를 해소했지만은 이게 오직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원화가 이제 시간 가면서 조금씩 강화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빨리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22분 동안의 시정 연설 동안 AI만 무려 28번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의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I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AI 예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여러 번의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재정 방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올해만큼은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래도 주제와 테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것을 강조했고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향후 4, 5년 동안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라는 것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그다음에 올해 정권 내내 이 정부가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또 경제를 움직이는 직접 그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명확하게 선언됐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된 건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힘든 건 아니고 다 모든 나라가 힘들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한 것.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고 있고 이제 AI가 이제 뭐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향으로 정부가 앞장서 나갈 테니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테니 민간에서 우리를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평양 소장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셨지만 지금 현재까지 한국의 이제 저성장 구조가를 탈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산업 정책이나 이것들은 여전히 심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저성장 구조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AI 관련입니다. 그래서 네. 이 영역에 대해서 3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했었고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공약부터 123대 국정 과제에 이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예산을 제대로 마련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제대로 이제 정책을 펼쳐야만이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가 AI나 디지털 경쟁력에서 한 6위권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 수준이 한국이 한 5, 6위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걸 AI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정책을 제대로 해서 제조업과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AI로 해서 선진국 3대 강국으로 가면 될 수 있다.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 역사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정부화 고속도로, 이제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AI 대전환으로의 의지가 뭐 곳곳에 지금 배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뭐 AI 자체의 어떤 그 연구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전혀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좀 그 염려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린다면, 네. 첫째, 예산 전체가 지금 AI는 아니거든요. AI에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을 본다면 예산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되지만은 그게 확정된 게 중요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난 한 10년, 15년 보면은 계속 성장 엔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뭐 디지털을 통해서 찾는다, VR을 통해서 찾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하게 끝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상당히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AI를 리드하려고 한다면 기업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여기에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뭐 소득을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올려줄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안정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그 투자가 프로젝트별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전문가들의 소득을 좀 올려줄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공계 인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공계 인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이제 공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로 이공과가 되긴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차라리 안정적인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 지금 벌써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가면은 지금 뭐 한 5배 정도의 소득을 받는데 굳이 한국에 머물러야 될까? 그래가지고선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소득도 문제고 그리고 또 어떤 부담도 문제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려면은 그러면은 뭐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거쳐야 되고 대부분 프로젝트가 1년짜리 아니면 2년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연구할 수가 없고 또 그 정부 돈을 쓰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야심적인 프로젝트는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수정돼야 되는데 일단 돈만 주고 이 돈을 다 그냥 여기저기 뿌리겠다. 그렇다면은 성공적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을지가 좀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 예를 들면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제 R&D 예산이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많이 삭감이 됐죠.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35조 원 규모 역대 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뭐 인재 유출이라든지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동력 이런 것들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손 교수님.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시도를 새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뭐 공과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R&D의 급격한 삭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R&D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혁신을 이뤄보겠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에 불확실성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정부 지원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줄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연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준 것이 가장 큰 저는 오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뭐 이런 효율적 차원에서 한번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줄인 것은 큰 과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거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이 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받은 나이가 그 연구비 예산을 가지고 또 이게 1년 계획하는 게 아니고 장기 계획을 하는데 또 갑자기 또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뭐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정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어떤 업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 이런 것들도 조금씩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도 바뀌지 않을까? 또 네. 인재 유출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본 예산 안에는 또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자.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조 1,121억 원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성장 펀드란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식의 이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 펀드는 좀 다를 수 있다. 위 소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제 관제 펀드 등의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은행하고 민간연기금, 금융권,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것이고 네. 원래는 이게 이제 초기에는 100조 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5년간 동안에서 150조로 이제 늘려서 반반씩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랬을 때 가장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좀 제대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독립성 문제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민간 참여의 비자발성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자금 회수 방안 등이 좀 불확실성하다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펀드를 만들면서 제대로 반영을 하고 이제 그 분석을 해서 그런 그 이제 단점을 보완을 하면 아마도 이게 이제 150조 원에 되는 국민성장 펀드가 굉장히 좀 성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 정부가 그 전에는 이것들이 잘 몰랐는데 현 정부는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성장 펀드를 이제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R&D 분야도 R&D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너무 이제 잘못했었고 그래서 R&D 를 매우 증가시키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이 해외로 안 나갈 것인가 이 지점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D에 관련해 가지고는 더 분석하게 해 가지고 우리의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많이 너무 지금 기업에서도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AI 3대 강국으로 하려고 한다면 AI 그 전문가들을 이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년보다는 뭐 4, 5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외국 전문가들도 끌어들여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성장 펀드와 관련해서는 감론을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펀드들이 운영이 됐었는데 결과들은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관제 펀드의 실패 사례로 남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펀드는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으니까 이걸 쓴다.
AI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그러면 거의 다 민간 투자로 해결되고 오직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연구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장기적인 투자도 지금 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 위험한 투자, 그 확실하지 않은 투자도 뭐 어떤 그 벤처 펀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안 일어나니까 정부 펀드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 투자를 한다면은 요게 그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이런 정부 주도 펀드로 가야 되느냐? 요거를 진짜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로 연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AI를 개발하면은 이걸 어떻게 상업화시키는 거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서 지금 이제 그 환율하고 주식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미국 주식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 이게 상당 부분 AI에 대한 어떤 과잉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절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아마존이나 그런 회사에서 AI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씩을 해고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해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다면 AI 사용을 오히려 막을 수가 있어요. AI 사용을 막는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AI 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서부터 그 뭐 돈만 일단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여파, 그 다음에 상업화를 막는 규제적인 여파 이런 게 다 동반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상당히 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돈만 준다. 그거에서 시작해서 그거에서 끝난다면은 뭐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펀드도 운영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운영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펀드의 수익률,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주도 펀드가 실패했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도 향후 뭐 국민성장펀드 150조 운영하겠다고 네. 얘기하고 그럼 규모를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일단 여기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75조는 정부에서 산업은행 출연금과 뭐 정부 그러니까 보증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75조를 민간에서 이제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 기업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준조세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사실은 그 펀드 운영의 그 독립성, 자율성, 그다음 수익성을 침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정부에서 펀드를 조성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정말 자율성을 주고 독립성을 주고 민간 지도로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규모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정부 주도 펀드가 나왔을 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장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펀드를 조성을 해서 펀드가 잘 됐어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수익 구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투자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겠지만 정부가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그럼 다시 정부 재정으로 귀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그런 사실 구체적인 설계가 없기 때문에 아리까리하게 애매모호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30초만 좀 얘기하겠는데요. 이렇게 그 AI 위주 펀드 만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R&D 늘린다, AI에 그 신경을 많이 쓰겠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 AI가 그런 블랙홀 같이 적용될 거냐, 모든 자산을 이쪽에 흡수할 거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유능한 다른 산업들이나 지금 투자가 필요한 다른 데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이게 좀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조라는 규모로 조성이 되면 다른 민간에서 순수하게 이러한 투자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민간 투자가 오히려 민간 투자가 줄어들 수도 위축될 있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다른 유명한 테크도 많거든요. 네. 뭐 바이오테크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산업들도 지금 이제 좀 개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돈이 다 AI 쪽으로 흡수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AI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지금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래가지고서 만약 그 AI가 생각보다 좀 그 수익성이 낮다든지 아니면은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만약 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투자를 이쪽에 다 집중했기 때문에 네. 다른 면에 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네. 자, 다음 예산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지역화폐 예산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1조 1,5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뭐 정치적으로도 갑론을박이 여전히 좀 뜨거운 예산이긴 한데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확실하게 이걸로도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지역화폐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됐죠. 내년에 조금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제대로 평가를 했고 제대로 이제 증가를 한 것입니다. 찬성,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에는 당연하게 찬성하시는 쪽이시군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예산 증가를 해줘야만이 지금 그 내수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 침략이 있기 때문에 소비력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소상공 자영업자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매출이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중심이고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이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얘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은 우선은 뭐 그 통합하면 사용처가 이제 확대되고 편의성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 간의 책임에 이제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핵심적으로는 결국 정부의 예산으로 해서 결국은 뭐 그것이 이제 예컨대 총 예산 1조 1,500원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인데 그게 이제 발행 규모는 2조 24조 정도가 이제 소비권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5조 5천억 정도가 이제 그 판매가 되는 겁니다. 소비 쿠폰이 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소비력이 너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 성향을 제고시켜서 결국은 국내의 저성장에 지금 기반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증가를 시켰고 증액을 시켰다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만이 가장 민생 기반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뚜렷한 색깔은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게 있는 건데 이제 효용성이란 측면에 사실 갑론을박이 좀 있는 면이 있죠. 송 교수님께 계속 의견 들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죠. 일정 부분 정부가 네. 할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만 놓고 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할인해서 또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그 역 내에서만 소비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충분히 많지 않으면 사실은 소비가 이만큼 진작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무역 장벽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지역 화폐라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 민생회복 쿠폰을, 그러니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현금성으로 지출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돈을 막 퍼주기만 하냐. 야당 쪽에서 비판의 초점이 그런 데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회하는 저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굳이 그 한 지역으로 그 소비를 묶여야 되냐? 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걸 보시나요?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경제학자들이 많이 했고 그것을 수용해서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같이 늘린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에 대한 제한이 전통시장에 없잖아요. 주로 사용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그것이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안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화폐는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계속 가는 정책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그냥 완전히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효과가 너무 적어요. 적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승수 효과 같은 걸 계산해 본다면은 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뭐 한 0.2, 0.4 정도밖에 더 나오지 않거든요. 정부가 1,000만 원 썼다면은 그게 GDP에 주는 영향은
2, 300만 원 예, 정도에 그친다. 예, 그 저 최소한도 좀 1에 좀 가까워야 되는데 1에 뭐 반도 안 되니까요. 0.5도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걸 영 써야 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타겟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에 위주로 주고 그 다음에 어느 분야가 지금 좀 그 활발하게 좀 그 지원이 필요하냐. 그런 면에서 뭐 그게 지역으로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특별 뭐 전통시장이나 뭐 어떤 특별한 산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좀 분리해서 주는 게 좀 더 그래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소비를 창출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은 세금 감소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세가 예.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승수 효과가 높은 소비 진작 효과, 내수 그것도 진작 효과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복잡하게 가운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은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타겟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이 지금 뭐 침체돼 있으니까 그 지역에 집중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영 쓰려면요. 이 소장님. 예,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동의가 되지만 결국은 이제 지역화폐 소상공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연구 결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연구 결과가 이제 뭐 GDP 0.뭐 몇 %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최근 것이 아닙니다. 아마 보통 2000년 이전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최근에 각종 이제 연구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성과가 매우 커지고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연구 분석이 나오지만 현장에 우리가 이제 그 소상공 자영업이나 소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판단을 보면 네. 이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GDP 영향이 이제 성장 영향이 작은 거는 대한민국의 이제 그 저성장이 예컨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낮아진 것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대한민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예컨대 2% 미만이다, 2% 이하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 화폐라든지 상품권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뭐 3% 넘어서면 그걸 줄여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만이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감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인데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화폐 다음 이재명 대통령의 또 색깔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소득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내년도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인구 소멸 지역, 그러니까 지방이 되겠죠.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월 15만 원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 이게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지역이 있죠. 이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갑론을박도 심하고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송 교수님께 먼저 이건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런 실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선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제일 심각한 것이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하고 2029년에 확대하겠다고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시범 사업을 뭘 합니까?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효과가 나는 것인지 효과 측정을 이제 해보는 거죠.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충분히 시범 사업 이후에 평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평가를 하는 것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평가를 한 후에 이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너무 성급하게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걸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번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심소득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기본소득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생겼죠. 이 소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고 그러니까 뭔가 여가가 많이 생겨서 나의 효용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로 의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도 줄어들고 뭐 결국은 그런데 노동 공급이 되게 중요한 것이 일을 함으로써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을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어떤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 사업은 농어촌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에서는 할 수 있는 노동 공비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해서 저는 이 분야에서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사전적으로 많은 경고도 있었고 따라서 너무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부가 태세를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답을 내놓고 지금 2029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제 답을 내놓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이거는 제가 위 소장님 먼저 듣고 그다음에 양 교수님 드릴게요. 위 소장님. 예, 그 기본소득 사업의 시범 사업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시범도 했었고 평가가 있는데 외국과 한국은 근거이 다릅니다. 근거가 다르고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형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서 인구 검사가 엄청 떨어지고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떤 기본 소득 사업은 아주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어떤 인구가 감소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한 2, 3년 정도를 하고 엄격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국을 분석을 하게 되면 아마도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29년도에 전국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예컨대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네. 만약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예. 하면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불만도 많이 있고 뭐 자기네들의 선택이 안 됐다고 해서 불만도 있긴 한데 이거 2, 3년 후면 충분히 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본소득인가? 그거에 대한 우리 경제학자도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한 2, 3년을 이제 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안 될 거고 뭐 아마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투입하는 효과라는 게 전국 단위로 한 거랑 특정 문제가 있는 지역에 마이크로하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먼저 저 시범 사업 하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그 정부를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시범 사업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왜 우리는 안 되냐, 왜 쟤네들만 해주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범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 그래서 시범을 하지 않고 그냥 몽땅 들어가니까 이게 실패하면 크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시범 사업을 들어간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의 목표가 뭔지를 지금 확실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농어촌의 인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으냐? 그것도 있죠. 인구 소멸을 막겠다. 인구 소멸을 막겠다면은 그 개인적인 생각 뭐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실험해 보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1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런 기본 소득 연구를 본다면은 실험을 본다면은 한 3년 동안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좀 상당히 좀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취직을 한다고 해도 이 동안에 무슨 교육을 받아가지고선 더 좋은 직장을 가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목표를 뭘로 잡을 거냐 이 실험이 성공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험이 성공했다면은 확장해야죠. 그렇지 못하면은 실패해야 되는데. 국민 만족도가 증가했다, 행복 수준이 늘어났다, 그거는 좀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기존 연구 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끝나니까요. 이게 이제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기초생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해당 군에 소속돼 있는 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인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인구 소멸 지역에 했다면 기본적인 목적은 이거 아니겠어요?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네. 이게 이제 그런 특정 지역에 마이크로하게 투입이 되면 우리가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전국 단위로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네. 추가 질문을 제가 송 교수님께 드립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 정책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이냐. 아마 농어촌에서의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고 어쩌면 그쪽으로 지역 인구를 좀 유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범 사업이고 일종의 약간의 실험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이런 실험적 측면이 있다면 시범 사업을 조금 설계를 잠깐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일단 어느 지역의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을 줄지는 정했단 말이죠. 네. 금액도 정했어요. 월 15만 원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똑같이 15만 원씩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을 두고 어디는 조금 더 많이 주고 물론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차등을 좀 주면서 정말 그래야지 소득이라는 것이 그 어떤 그러니까 농어촌의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정교하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진이 구성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정부에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평가하고 싶은 효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다. 투명하게 미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 예산 같은 경우 보면 내년도에 138조 원이 책정이 됐어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복지 예산이라는 게 늘리는 건 늘리는데 이제 줄이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줄이면 뭐 사실 여기저기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역대 최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복지 예산은 이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괜찮은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위 소장님? 네, 참고로 지금 공공사회복지 비중을 보면 OECD 38개국 해외 평균이 22%입니다. 한국은 15%예요. 결국은 한국은 그 38개국 중에서 34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 배경은 그동안에 이제 고성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 안전망을 그냥 중요시 안 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 6년 정도 사회복지 안전망을 위한 그 예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도 OECD 평균 회원국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은 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줘야만이 아까 말씀을 드린 민생 기반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결국 내수 경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성장 구조가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어떤 그 소비 성향이나 그러니까 행복성 수준 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 안전망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실상 이제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최고로 많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컨대 비판이 이것은 나는 뭐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고 결국은 이렇게 돼야만이 대한민국의 지금 양극화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이것들이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 행복해하는 지금까지의 그 역대 정부의 최근 한 4, 5년 역대 정부에 보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아무리 이제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2% 3% 올라가더라도 절대 다수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소수의 상위 10%나 20% 정도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나머지 80%의 삶의 질이라든가 게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안전망을 저소득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총 지출을 보면 728조 원으로 이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8% 넘게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제 늘 나오는 거죠. 재정 확장을 하면 늘 걸리는 게 이제 부채 문제, 국가 채무 문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색깔은 재정 확장, 정부의 역할을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양 교수. 예,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R&D 그 분야의 투자적인 요소들의 증가는 전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했던 좀 복지 같은 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같아요. 지금 뭐 이걸 얼만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일단 이번에 5년 계획도 같이 나왔는데 이 29년 이후에 29년 이후로 본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그 부채 비율이 58%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25년 말 기준으로는 요게 49.1%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그 의무 지출의 부분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말에는 51.9%가 이제 55.8% 29년 말에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의무 지출은 한번 늘면은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 올리려면은 좀 재량 지출 쪽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그 효과가 낮을 수가 있으니까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탄력적으로 지출 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은 또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그 국민들이 생각하면은 그 지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긴 하지만은 네. 개인적으로는 그 재량 지출 부분을 올리려면은 재량 지출 부분을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 다음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아까 OECD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들을 보면은 또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 그런 전략을 쓰는 국가들이 있고 어느 국가들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전략을 주로 쓴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이렇게 복지 그 수준도 평균보다 이하지만 또 조세 부담률도 평균 이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받는 제도로 간다면은 세금도 늘려야 됩니다. 그거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느냐, 네.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것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퀘스천 마크다라고 보시는 거고.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지출은 드립다 늘렸는데 그런데 세금 제도를 조절하지 않으면은 뭐 부채가 늘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날수 있다. 선진국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미국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재정난 그 국가난을 완전히 겪고 있죠. 그러면 송 교수님 제 이 질문을 올해 내년 세출 말고요. 네. 지출 말고요. 수입. 세수 상황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법인세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내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세입 예산을 보니까 674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출 대비 54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그럼 되는데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해야겠네요. 네, 국채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국채 발행했을 경우에 그럼 국채 발행했으니까 이자 비용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지출이 되겠죠. 정부가 저는 정부가 이번 예산안 발표했을 때 성장과 복지 두 가지를 동시에 잡겠다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였다면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에서 과감하게 재정을 쓸 때 쓸 수 있는 재원을 국민들께서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증세에 대한 얘기도 저는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도 아마 올해 삼성전자의 또 SK 하이닉스의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네. 내년도 법인세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법인세 우리 받잖아요. 몇 년 전에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라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타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 사실 떨어지긴 해요. 그렇다면 뭔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긴 한데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다면 이 정부 내에서 최소한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소연 짧게만 30초 내리 시간이 지금 다 그래요?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국가 부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가 했던 것과 현 정부가 했던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재정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성장 구조를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좀 늘어나더라도 지금 현재 부채의 채무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레버리지 효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부채를 넣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이
GDP 성장이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조세 소득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도 감소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져가야 되고 특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까지 했었던 부자 감세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위 20% 재산 상위 20%에 대해서는 종부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또 높여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낮은 80%의 이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세 제도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28조 원의 슈퍼 예산 책정됐고요. 그 슈퍼 예산의 핵심 AI입니다.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AI 대전환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실용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라면 화려한 명분보다는 예산의 씀씀이 그 효과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